그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발전과 군의 역할, 한미 동맹 같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군의 창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국군의 그 명맥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구한말 항일 의병운동부터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의 독립군, 그리고 광복군, 우리 앞에서 다 봤죠. 그리고 이제 조선 경비대인데 미 군정하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조선 경비대. 뭐 이제 북한은 인민군을 나중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만은,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은 정부 수립 이후죠. 그래서 48년 8월 이렇게 됐고요. 거기 보면 미 군정청이 설립한 군사영어학교와 조선 경비대가 모체가 되어 국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예. 그렇다면 그 흐름들, 의병, 복립군, 광복군, 조선경비대, 국군, 이 개념들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국군으로 출범을 했다. 그래서 역사적 전통을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의 국군은 한말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 및 역사적 전통을 계승한다. 분명히 이렇게 국방부에서 발간한 그 가이드 지침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병이라든가 독립군, 광복군의 정신이 과연 뭘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반드시 보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진보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국가 간의 투철한 그런 상태에서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지금 역사 전통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러한 국군 조직의 법적 근거는요, 국군 조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48년에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국군 조직법, 그리고 국방부 직제는 대통령령의 37조에 의해서 이 국방부 직제가 마련되고 국군 조직법이 마련되는 것이죠. 하나는 법률, 하나는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 자체가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이 준하죠, 행정적 측면에서. 특히 이 중에 여러분 ROTC 준비하시잖아요. ROTC가 원래 복무기간이 30개월이었다는 거 모르실 겁니다. 근데 1960년대 후반에 대통령령으로 3개월 줄입니다. 그래서 27개월로 규정이 됐어요. 그래서 ROTC의 복무기간도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군 조직법, 국방부 직제,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정부 창군 과정에서의 국군의 활동이죠. 거기 보면 정부 수립 직후 무장 게릴라 소탕 작전이 벌어집니다. 남한 내에서 활동하던 좌익 세력의 진압에 노력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내용 중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나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1948년에 정부 수립 직후에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14연대가 파견되기 직전에 그와 같은 폭동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 폭동을 일으켰을 때 이제 진압군이 가니까 이들이 좌익 세력들이 주로 어디로? 지리산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굿발치라고 부르고 빨치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6.25 전후 때 인천 상륙작전 북한을 못 가서 지리산 쪽으로 남아있던 세력을 이제 신빨치라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도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지리산 전투 사령부가 만들어지고 태백산 지구 전투 사령부가 만들어져서 대침투 작전에, 또 이 토벌 작전에, 좌익 세력 토벌 작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후방 지역 안정화 작전 수행 때문에 38도선에는 8개 사단 중에 4개의 사단만 배치가 되고 있었던 상태에서 6.25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국가 발전 과정에서의 군의 역할, 6.25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6.25에 대해서도 하도 뭐 전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 6.25 전사 자체가 워낙 또 뭐 방대하고 해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고요. 예. 자, 1950년대에 얘기될 수 있는 것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군사력 강화가 되겠죠. 아까 앞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1953년에 10월 달에 이제 이게 체결이 되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북한과의 그 휴전을 승인하는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죠. 미국과 일본도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고 나토와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 밖에 몇몇 국가와 방위 조약 체결돼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고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남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난번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한테 만약에 남북이 통일이 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맞장구를 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지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후 복구와 미국의 원조가 있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960년대 국군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고 1964년에 되는데 이때는 이제 주로 비전투 요원들이 나갔어요. 보통 비둘기 부대라 가지고 공병 부대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전투병과가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66년 3월에 있던 브라운 각서 앞에서 또 설명했죠. 미군이 한국기 현대화 및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과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우리는 전투병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기계화 사단, 지금은 기계화 사단인데 수도 사단하고 맹호 부대, 그 다음에 백마 부대, 구사단이잖아요. 그래서 2개 사단이 베트남에 파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향토 예비군이 창설이 되는데 국군의 이제 보조 부대로 만들어지는데 1968년 내가 중요하다고 몇 번을 얘기했죠. 1968년 왜 중요하다?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이 있던 해였다고 그랬어요. 1.21 사태부터 해서 푸에블로 사건부터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까지 향토예비군이 창설됩니다. 70년대 이후에 우리가 꼭 보면 이제 국군의 현대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요. 이때만 해도 북한에 비해서 월등히 장비나 인력이나 또는 그 예산 면에서도 북한에게 훨씬 뒤지던 상황이었는데 70년대 이후에 드디어 이제 전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율곡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군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부 주한미군 철수에 따른 한국군 현대화가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게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1978년에 별표 3개 하시죠. 한미 연합사령부가 의외로 뭐 일찍부터 만들어졌던 걸로 생각하지 그렇진 않고 우리 이제 한국군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작전 파트너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연합사령부 CFC가 창설된 게 1978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90년대 오면서 점차 군이 현대화됐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이 이제 해외 파병까지도 나가게 되죠. 군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주로 해외 파병, 이제 베트남 파병 말고 평화를 위한 파병을 하게 되는데 그 4번 지금 평화 유지 활동 파견 부대에는 별표를 꼭 3개를 하시고 반드시 좀 암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최초 소말리아죠. 아프리카 소말리아, 지금도 아주 분규와 내전이 이루어지는 소말리아의 상록수 부대가 파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상록수 부대는 최초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이기 때문에 전투 부대는 아니었어요. 물론 그 전투 부대를 호위하기 위한 소수의 정예 병력들이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경무장이죠. 경무장 병력이 나갔기 때문에 소말리아의 상록수 부대는 전투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사하라 국군 의료지원단이 나가고 앙골라의 공병부대가 나가고 동티모르의 상록수 부대가 또 나가는데 그 동티모르로 지금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던 이 동티모르 부대의 가장 큰 특징은 최초의 보병부대로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했다. 그러니까 무장한 그 병력 보병부대가 파견된 것은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가 처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동명부대 역시 보병부대고요. 하이티의 담비부대, 필리핀의 아라우 부대, 이런 부대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상록수 부대는 평화유지 활동으로 정규군이 아니었다는 거, 그러니까 정규군인데 보병부대 전투병과가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동티모르 상록수 부대 최초의 보병부대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필리핀 아라우 부대 같은 경우는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이 아닌 재해 당사국의 요청에서 파병된 최초의 부대입니다. 필리핀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갔던 그런 부대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최초로 육해공 해병대가 모두 포함된 파병부대를 필리핀 아라우 부대, 그래서 2013년에 파병돼서 지금까지도 있는 필리핀 아라우 부대, 이것도 좀 중요하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부터 봤지만 국가 발전 과정에서 군의 역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그 특징, 시기별 특징 꼭 정리하시고요. 현대화 사업,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게 70년대부터 터닝 포인트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그 국방비 지출 그리고 총액으로 따지면은 세계 10위권에 우리나라가 드는 나라가 됐고, 북한과는 그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더 많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전비를 쓰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국방 예산에서는 북한을 압도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이렇게 장비가 현대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군한테 진다거나 어렵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미 동맹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이거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상식적으로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는 다 알 겁니다. 일단 군사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북 억제력이죠. 주한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작전 통제권 하에 있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정보,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탐지 능력 이런 것을 발달시켜오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시 빨리 작전 통제권을 가져와서 우리 스스로 작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력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핵 위협 억제에 대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군의 군사전략 및 전술 발전에도 한미동맹 역할은 대단히 군사적으로 큰 역할을 한다. 이건 다당연히 알 거고, 정치 외교적으로서도 거기 동아시아 세력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한다. 이건 핵심이 되겠죠. 예. 최근에 올림픽, 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가 온다고 지금 그러는데 원래 안 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사실 따져보자면 아베 총리의 개인의 의사보다는 아마 미국의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갔을 거라고 이렇게 신문기사들께 분석기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미군이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남북이 통일되더라도, 남북이 이제 통일을 지향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분쟁의 조정자 역할, 이것도 똑같이 일본과 비슷한 거죠. 경제적 차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죠. 지난 한 10여 년 전까지만 이거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한반도 전쟁설까지 나오고 상당히 극단적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외국 투자자들이 떠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가변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미동맹의 역할입니다. 군사적 차원에 있어서 억제력, 정치 외교적 조종자, 경제적 발전에 있어서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봐서는 안보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도 좀 있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많은 부분 이 국방비를 분담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 이전에 이 주한미군의 존재는 우리나라의 안보 비용을 많이 줄여줬고,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죠. 왜? 주한미군이 만드는 여러 첨단 무기들에 대해서 북한이 그것을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으로서는 상당히 따라가기 버거운 상황이었고요. 그때 이제 북한이 눈을 돌린 것이 핵이라고 하는 재래식 무기로서는 서로 균형을 맞추기 힘들다라고 보고 핵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자, 어쨌든 한미 동맹 역할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창군 과정과 그 다음에 군의 역할, 그리고 한미 동맹 몇 가지 특징들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시아 역사 분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사실 이 동아시아 역사 분쟁은 어떤 시기든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있어서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군 간부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상황을 좀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편제한 것 같습니다. 많이 얘기되는 게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이미 이 동북공정은 이미 완료를 했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즉 역사의 왜곡, 그리고 현재 자기네 안보에 맞추어서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역할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뭐 동북공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동북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하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의미는 보세요. 동북공정이란 동북병강 역사 현상 계열 연구 공정, 되게 긴데요. 줄임말입니다. 중국 사회과학원, 그러니까 중국 사회과학원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적인 역사, 철학, 사회 뭐 이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런 연구 중심입니다. 그 국가 사회과학원 직속 병강사지 연구 중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고대 한국사의 무대인 중국 동북 삼성의 역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국가적 연구 프로젝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요, 줄긋이죠. 오늘날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역사는 모두 중국사의 일부라는 논리, 이게 바로 핵심이 되겠어요. 중국의 동북지방에 존재한 고구려, 발해는 물론 고조선과 부여 등 상고사까지도 중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의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국은 밑에도 뭐 나옵니다만은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잖아요. 그래서 뭐 대략 중국을 이렇게 따져 보면은 중국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중국인데, 그 잘 그렸나요? 이쪽이 동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북공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신장 위구르 지역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서북공정이라고 하는 정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티베트 쪽이죠. 서남공정이죠. 서남공정. 동남공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쪽은 이제 베트남과의 관계가 이제 물려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소수민족, 중국으로 봐서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선제적인, 학문적 입장에서 선제적인 어떤 기초를 마련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문제점이 있죠. 한번 볼까요? 동북공정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 한국 고대사 관련 연구들이 한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이라고 보고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동북공정 이런 주장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해 진행된 프로젝트고, 고구려사뿐 아니라 고조선, 발해사까지도 한국사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봐서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비용도 막 엄청나죠. 몇 조 원 이상을 쏟아붓어요. 인문학적 일을 하는데 몇 조 원 단위가 든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인문학 요새 되지도 않는 거, 취업도 안 되는 그 인문학에, 그것도 이 동북공정에, 이 서남 서북공정 말고요, 여기에 몇 조 원씩 쏟아붓는 중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보다 뭐 선진국도 아니지만, 물론 저 GDP에서 엄청납니다만은 우리도 또 배워야 될 점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지금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걸 겨우 만들었는데 그 예산 몇백억도 안 됩니다. 몇십억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겠어요? 연구자의 측면에서는 이미 우리가 뒤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중국의 동북공정의 의도는 뭘까요? 남북한 통일 이후를 대비한다는 겁니다. 자, 미래의 한반도 통일정부가 구만주 지역이 고구려 발해 옛 간도, 우리 아까 간도 봤잖아요.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일본이 넘겨줬다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조선의 그 영토였는데, 그 근거해졌다는 영국권을 주장함으로써 자국의 영토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이게 가장 큰 의도죠.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상당히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인의 역사관을 간단히 언급하면은 역사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 예측화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런 얘기를 했고, 아놀드 토인비도 문명 발생의 계기를 도전과 응전의 원리를 도입해가지고 역사를 말했습니다. 만약에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홍수가 범람하는 지역에서 일어났던 것들이 왜 그랬을까? 그 홍수나 그런 걸 막으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 때문에 대응하는 논리를 하다 보니까 문명이 발상지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불이 발생되고 보존하는 역할, 이런 것 등을 계기로 해가지고 문명이 발전되어 왔다. 그 원시림에 살고 풍요한 과일이 있는 열대지방은 아직도 낙후된 상태로 그대로 있는 이유가 그 필요성을 얻지 못하고 그에 대한 대응 논리가 없었기 때문에 미개한 채로 남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사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간부로서 기본적인 걸 좀 알겠다면, 좀 알아야 된다면은 식민사관이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일제치하에 우리의 역사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조선사 편수회를 두고 여기에다가 의용사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많이 날조했습니다. 이른바 타율성론이다, 반도성론이다, 정체성론이다, 사대성론이다, 당파성론이다, 이런 주요 이론들을 내세웠는데, 너희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살면서 해양 세력이 침해올 때 해양 세력이 짓밟히고 대륙 세력이 해양을 내려갈 때는 또 그게 짓밟히고 해가지고 네 스스로 무슨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 반도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보고 살았다는 것과, 스스로는 개할 능력이 없었다. 대륙이 내려올 때 주어진 문명을 갖고 니들이 배워가지고 답습하고, 해양이 올라오면서 준 또 문명을 이어받았었고, 그리고 모든 뜻이 네 뜻이 아니고 힘이 강한 쪽에 붙어서 거기에 결정을 받아서 하는 사대성론과, 또 니들은 모래알 같은 백성이다. 개인으로 보면 좀 우스할지 모르는데 둘만 모이면 싸우고, 하여튼 당파성, 모래알 같이 당파성 한사색 당정을 조선시대에 예를 들면서 꼬집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역사관의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항하는 주체로서 민족 주체사관들이, 민족상안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백암 박은식 선생 통령을 지냈었죠. 그래서 독립운동가였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했고, 그러면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국어연구 쪽에서는요,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가 있어요. 이 조선어연구회는 1923년에 설치된 거고요. 조선어학회는 1932년에 결성된 것인데, 이 조선어학회는 조선어연구회를 계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조선어학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체됐는가, 또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조선어학회는 1940년대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집니다. 이 조선어학회에 이 사람들이 일제 식민 통치에 저항하려고 한다는 어떤 누명을 씌워서 이 조선어학회를 강제로 해체시킨 사건, 이것이 조선어학회 사건인데요. 특히 조선어학회의 가장 큰 활동은 우리말 큰사전이라는, 우리말 큰사전, 이 사전 편찬을 시도했었던 단체가 조선어학회예요. 그런데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터지면서 이 큰사전 편찬 작업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해방이 된 다음에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것은 해방 이후에 편찬됐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래요. 다음, 한국사 쪽에서는 민족주의 사회경제 실증사학이 있는데요. 각각 대표적 인물들과 주장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민족주의 사학의 대표는요, 여러분들 바로 신채호 선생이 있고요. 박은식,
또 문일평, 예, 정인보라는 학자가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여러분들 특히 군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신채호와 박은식 선생 정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박은식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신채호 선생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투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채호는 폭력성을, 즉 폭력혁명을 정당화시키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또 묘청의 난 같은 경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그 당시 묘청의 혁신적이고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측면을 상당히 옹호했던 학자이기도 하고요. 특히 신채호가 쓴 조선상고사라는 책은, 조선상고사죠, 아주 대표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을 담은 그런 역사책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신채호 하면 또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의열단 기억하셔야 되겠죠. 김원봉이 결성한 테러단체, 김상옥, 김익상 같은 종로경찰서, 또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폭탄 투척했던 그 의열단의 선언문이죠. 의열단,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조선혁명선언. 그 선언문을 기초했던 학자가 또 신채호다. 그러니까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신채호. 그 다음에 박은식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박은식이 쓴 책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가 있어요.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자, 우리가 지혈사 그러면 뭐뭐의 독립운동의 피의 역사다는 거죠. 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역시 어떤 내셔널리즘, 강력한 민족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2대 대통령, 대한민국 임정의 2대 대통령이기도 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또 박은식은 민족의 혼을 강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 자, 이렇게 해서 민족주의 사학. 그러니까 민족주의 사학은 그 민족, 우리 한국 민족의 정체성, 자주성을 부각시키는 노력을 했던 게 바로 민족주의 사학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경제사학 볼까요? 이 사회경제사학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백남훈이라는 사람이에요. 백남훈. 자, 조선사회경제사학이라는 책을 썼고요. 여러분들 교재도 잘 나와 있죠? 자, 이 조선사회경제사학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한국사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함께 동시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자, 역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세계사적 보편성과 함께 동반하여 발전했다, 이 얘기는 세계사의 발전 속도와 한국사의 발전의 속도가 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사가 중세시대, 유럽의 중세시대에 직면했을 때는 조선사도 중세시대를 넘어가고 있었고, 또 근세, 또 조선에서도 근세, 이러한 어떤 시대적 구분이 함께 병행해서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한국사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일제 식민사관의 어떤 이론을 반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정체성론. 일제 식민사학의 이 정체성론에 대한 정면 반박, 이것이 바로 사회경제사학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경제사학은 마르크스의 유물사학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 역사 발전의 법칙을 발견하라고 했던 이것이 사회경제사학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물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잘못 썼네요. 유물사관 또는 유물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증사학을 좀 볼게요. 자, 이 실증사학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병도와 손진태 같은 인물입니다. 자, 이병도, 손진태, 이 사람들이 결성한 단체가 진단학회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일제 식민사학을 주도했던 단체
두 가지 꼭 기억하시라 했던 게 있었죠. 청구학회와 조선사 편수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 청구학회와 조선사 편수회를 대항했던 우리 민족의 역사학회, 이것을 이제 진단학회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그쪽과 헷갈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철저히 실증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 자, 우리가 실증적 증거다라고 하면 이제 사료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료. 철저히 사료를 기준으로 역사를 평가하고 서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실증사학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일제 식민사학은 기존에 있던 조선의 어떤 그 사료들,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역사 왜곡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증거가 크게 없습니다. 자신들의 주관적인 왜곡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철저히 증거를 바탕으로, 사료를 바탕으로 역사서술을 해야 한다. 이것이 진단학회, 실증사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한국사 연구 파트, 이 세 가지의 양상은 꼭 일본의 식민사관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종교활동입니다. 크게 이제 천도, 대종, 원불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로 활동이 많았던 단체들이죠. 종교들이죠. 이 천도교는 3.1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입니다. 천도교. 그렇죠. 종교 대표 33인 중에 천도교의 비중이 가장 컸었고, 천도교가 시발점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대종교 쪽은 말씀드렸듯이 무장투쟁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광단을 조직했었고, 이 원불교는요, 불교의 또 다른 종파인데요. 이 원불교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박중빈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박중빈. 이 사람은 생활 속의 불교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절에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수양만 하고 개인을 개인의 수양을 강조했던 원래 불교와 달리 이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불교가 녹아드는 그러한 생활 불교를 주장했었고요. 특히 근검절약, 또 저축, 이러한 생활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불교를 주장했던 게 바로 원불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신교 쪽, 기독교죠. 이 개신교는 주로 의료와 교육 사업.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대학들, 기독교 대학들은 대부분 이때 개신교가 설립한 대학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천주교. 천주교는 카톨릭입니다. 자, 의민단을 조직했다. 여러분들 의민단은 무장투쟁 단체예요. 아주 강하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이기도 한데, 대종교와 천주교가 종교 계열에서는 그래도 무장투쟁적 색깔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천주교는 이것과 함께 사회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었어요. 특히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이런 사회사업의 성격이 강했다. 자, 불교 유신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용운의 불교 유신론이 있다고 그랬죠. 불교의 개혁을 주장했던 불교의 성격을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문학 예술 활동에서는 여러분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내용 정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문학 활동에서 20년대의 초기와 후기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년대는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문학이 들어와요. 또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문학의 형태는 굉장히 바뀌게 되는데요. 자, 먼저 20년대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 초기에는 퇴폐 문학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때 퇴폐라는 단어는 어떤 성적인 문란이나 그런 퇴폐의 의미가 아니고요. 1919년 3.1운동이 끝난 다음에 3.1운동이 실패하죠. 결과적으로는. 그죠. 3.1운동이 독립을 이어주진 않잖아요. 그런 3.1운동 실패에 대한 좌절, 그렇죠. 좌절과 실망감 같은 것들이 문학의 요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백조라든가 또는 폐허라든가
이러한 어떤 퇴폐적인, 좌절적인, 절망적인 문학 작품들이 나오게 되는 게 20년대 초기예요. 이거 이제 퇴폐 문학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사회주의가 유입이 되면서 새로운 문학 형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이제 카프 문학이다라고 합니다. 카프. 자, 이 카프라는 것은 사회주의적 색깔의 문화예요. 이 FP자는 이 프롤레타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 운동에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라는 말이 있죠. 이 부르주아는 자본가 계층이고 프롤레타리아는 피지배층, 노동자 계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의 색깔을 담은 문학 형태, 이것을 카프 문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몽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음악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특히 이제 이중섭 같은 화가들은 미술 교과서에 한 번쯤 있죠. 이 소 같은 거. 그 다음에 안중식. 이 안중식은 동양 화가의 대가예요. 동양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가 등장합니다. 나운규죠. 이 나운규는 최초의 영화 감독이자 영화 배우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해방과 분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해방 직전의 건국 준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1940년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이동을 시작해서 1940년에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렇죠. 충칭으로 이동하죠. 충칭. 이때부터 이제 충칭정부다라고 하고요. 충칭으로 이동한 다음에 김구는 한국 독립당을 결성을 하고 그 예하에 한국 광복군을 설치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조선 독립동맹이 결성이 되는데 이것은 김두봉이 만든 거예요. 김두봉. 1942년에 김두봉이 만들었고 이거는 사회주의 동맹입니다. 사회주의.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조선 건국동맹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여운형이 결성한 단체고요. 그 다음에 안재용. 자, 여운형은 좌익 계열이고요. 좌익. 안재용은 우익 계열이에요. 그래서 좌우 합작 단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선 건국동맹 이것이 1944년에 결성된 겁니다. 자, 광복 바로 직전이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조선 건국동맹이 광복 이후에 어떤 단체로 변화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모체가 되는 거야. 모체. 근데 시기상으로 보면 이것은 광복 이전이고 이것은 광복 이후다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건준의 활동을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가 되실 텐데 꼭 보시고요. 건준은 건국 준비에 대한 제반적인 모든 활동을 했던 단체고 중앙지부와 전국의 지부를 넣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단체예요. 특히 여러분들 사료에 보시면 건준의 활동 중에 서울에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할 것. 이건 누구한테 명령한 겁니까? 그렇죠. 일본에게 명령한 거죠. 너희들이 이 땅을 나가기 전까지 3개월간의 식량을 확보해서 혼란을 방지해라. 이런 어떤 전반적인 조선 총독부의 권한을 다 이양해오는, 뺏어오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게 건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건국을 앞두고, 즉 해방을 앞두고 다양한 준비 활동을 펼쳤는데 국제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느냐? 바로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이 있어요. 이 카이로 회담은 1943년에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요. 이 회담에서 한국 독립을 최초로 약속했던 회담이 카이로 회담이에요. 자, 그리고 포츠담 회담은 1945년에 있었던 건데 이거는 카이로 회담에서 약속한 한국의 독립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재확인 꼭 기억하시고요. 이 얄타 회담은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난 건데요. 이 소련을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고 소련이 2차 세계대전에서 대일전에 참전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얄타 회담입니다. 대일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준비와 국제적인 노력으로 결국 해방이 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자주권을 획득하느냐? 예, 그렇지가 못해요. 그런데 자, 38선이 확립이 되면서 38선, 그러니까 해방과 동시에 38선이 확립이 되죠. 자, 여러분들 38선 확립에 대해서는 이 얄타 회담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얄타 회담 때 소련군이 한반도로 진출하면서 38선 획정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바로 얄타 회담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해방 이후에 미 군정이 실시가 됩니다. 미 군정. 자, 이것과 동시에 이제 소련 군정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38선 이남은 미국이, 이북은 소련이 군정을 실시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주성은 회복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거냐? 해방은 됐지만 결국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통치를 하는 군정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1945년, 그러니까 해방됐던 해죠.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모스크바. 세 개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인 거죠. 자,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 영국, 소련. 이 세 개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뭔가를 결정하는데 그때 결정했던 것이 바로 신탁 통치예요. 몇 년간? 5년간이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한국은 절대로 자체적으로 정부를 구성해서 통치할 능력이 안 되니 강대국 4개 국가가 5년 동안 한반도를 대신 정치한다라는 거죠. 우리 은행에 가면